딥러닝의 최초 이론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인간의 신경망, 인간 신경망을 이제 모사를 해서 인공 뉴런 신경망을 만든 거거든요. 인공 뉴런 네트워크를.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기계 학습, 그러니까 머신러닝 플러스 머신러닝의 하나의 분야가 되죠. 딥한, 그러니까 깊은 인공신경망층을 만들어서 기계 학습을 시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최상이고 기계학습이 그 다음 하위고, 그리고 기계학습 밑에 딥러닝, 이렇게 되는 거죠. 딥러닝의 최초 이론은 프랭크 로젠벨트입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로젠벨트입니다. 로젠블레트라고 하는 1928년에서 1971년, 1971년도에 보트 사고로 사망을 하셨어요. 꽤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셨죠. 사진이죠. 이게 이제 마크1 퍼셉트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드웨어예요. 이게 이제 센서입니다. 이게 이미지 센서가 이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1969년에 마빈 민스키가, 사실 마빈 민스키하고 로젠베르트하고 친구예요. 학창시절 친구인데, 사실 둘 다 신경망, 인공지능 신경망을 연구했는데 그렇지만 마빈 민스키도 아마 박사 논문이 인공지능 신경망에 관한 거예요. 근데 사실 마빈 민스키는 인공지능 신경망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연구를 나중에 이제 갈라서는데요. 마빈 민스키가 퍼셉트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1969년에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 책의 퍼셉트론, 피드포워드 신경망이에요. 피드포워드 구조만 가진 거거든요. 그 구조에 이제 나온 거고요. 로젠벨트가 1957년에 그리고 1962년에 두 편의 중요한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아마 찾으면 나올 거예요. 보시고요. 그래서 퍼셉트론 그리고 뇌 메커니즘 이론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썼고요. 이것도 역시 마빈 민스키의 퍼셉트론 책에 나온 퍼셉트론에 대한 구조고요. 이걸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그린 그림입니다. 참조하시고요. 뭐 다 설명을 지금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봤던 마크1 퍼셉트론의 최초의 기계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로 퍼셉트론을 돌린 겁니다. 자, 뭐 가중치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이제 여기 이제 웨지가 들어가죠. 가중치, 웨지의 대문자로 해서 W1, W2가 되고요. 가중치를 이렇게 하는 것 덕분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A라는 문자를 판독하는데 가장 특징이 되는 것에 가중치를 많이 두기 때문에 사실은 세 개의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중치가 높은 걸 하나만 가지고도 A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요인이 결여되거나 몇 개의 뉴런이 작동하지 않아도 인식의 문턱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게 가중치 덕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신경망의 표현으로 쓴 거고요. 이것도 역시 퍼셉트론, 마크1 퍼셉트론의 구조를 논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 또 보시고요. 저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퍼셉트론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꼭 퍼셉트론이 아니더라도 죄송합니다. 꼭 퍼셉트론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제가 쭉 해서 인공지능 신경망과 그다음 인간의 신경망을 비교해서 설명드렸으니까 그 설명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가중치 부분은 가중치 부분은 인간의 이제 이미지를 분석할 때도, 남자, 여자를 분석할 때도 가중치는 쓰여요. 근데 가중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특징이죠. 중요한 특징.
그러니까 특징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게 둔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가중치를 가지고 판별하는 방식의 그 방식의 효과는 일부가 인식이 되지 않거나 이래도 그 남아있는 가중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인식이 가능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인식 자체는 가능해요. 확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단점이 있기는 해요. 가중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큰 게 붕괴가 되면 인식률이 빠르게 현저히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 보시고 남녀의 얼굴을 구별할 때 가중치를 썼던 건데 이게 음소거가 돼 있군요. 그래서 뭐가 자꾸 날라오는 거 했더니 네. 가중치 부분에서 남자 여자 얼굴을 구별할 때도 적용이 됐는데요. 이건 뭐 결과론적인 것 같은데 인공지능을 신경망을 그 훈련을 시켜봤더니 그 인공지능 신경망이 아까 가중치를 가장 높게 준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분야의 특징을 거꾸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해봤더니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유심히 봤는데 그 뒤로 남자 여자를 분별하면서 굉장히 가중치를 높게 준 거를 인중이래요. 인중을. 그래서 남자가 인중이 더 높답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특징을. 그래서 인중을 크기, 인중 넓이죠. 이거를 가지고 가중치를 많이 주더라. 그 다음에 또 눈 주변. 그러니까 눈 주변이 남자가 크고요. 여자는 뺨의 윗부분이 여자가 큰가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가중치 부분을 조절해서 찾아냈더라. 그래서 이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어떤 데이터에 어떤 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인공지능 훈련을 시키면 인공지능이 부산물처럼 어떤 부분이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거꾸로 우리가 이제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익숙해져야 될 그런 어떤 그림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화 시킨 거고요. 자,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건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걸 뭐 좀 이것도 이제 신경망끼리 연결되는 거죠. 이쪽이 시냅스로 연결되는 거고 이거를 하나를 떼서 이 핵 부분이 발화 지점이에요. 발화 지점. 여기서 이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뉴런을 설계할 때는 합과 함수. 그래서 X1 입력에서 들어온 입력값과 거기에 가중치가 더해서 들어오겠죠. 최초의 가중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최초의 가중치는 어떻게 하냐? 최적화된 가중치의 연결이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고 최초에는 가중치가 중요한데 최초에는 가중치가 알고리즘이 안 돼 있잖아요. 학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왜? 어차피 조정될 거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가중치를 뭐 0.5를 균일하게 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이렇게 조정하기도 하고 혹은 랜덤하게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처음엔 덧셈기 입력의 가중합이 들어오고 이것에서 활성 함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 핵은 뉴런 자체는 온오프밖에 못하죠. 온오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온오프가 있고 여기도 다시 가중치가 있겠죠. 뉴런하고 연결되니까 여기서 온오프. 그러면 이 뉴런의 온오프에 여기에 가중치가 다시 붙으면 이 출력값에 가중치가 붙으면 입력값은 이 출력값이 이 두 다음 뉴런에서는 입력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에다 가중치, 역시 이 가중치는 처음엔 모르니까 랜덤하게 혹은 여러분들이 임의의 설정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조정을 하면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가중치 조절, 기울기 조절을 하면서 이 가중치를 또 역으로 막 조절해 오거든요. 그게 이제 forward, 그 다음에 backward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backward가 없으니까 1이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조절을 한 거예요. 이런 식의 방식.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거는 이 입력값이 이 출력값이 이 다음 뉴런의 입력값이 되고 이 화살표 나갈 때 가중치가 다시 붙고
똑같이죠? 이 방식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럼 이 구조가 간단히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처음에 가중치가 중요하겠죠. 가중치 조절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입력값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입력값은 데이터가 똑같잖아요. 네. 예를 들면 들어오는 거는 예를 들면 이 구조나 뭐 다른 뉴런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중치에 의해서 달라지겠죠. 가중치는 아까 특징이라고 했죠. 어디에 특징을 더 주느냐. 어디에 더 특징을 주느냐. 그 특징을 주는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자기가 아웃풋을 내겠죠. 아웃풋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추상화죠. 네. 이걸 계층적으로 특징을 뽑아내는 거죠. 점, 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다음 넘어갈 때 이게 점이냐 아니냐, 선이냐 아니냐, 온오프를 해야 되겠죠. 네. 면이냐 아니냐, 색깔이 노래냐 빨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yes, or no만 계속 하는 거예요. 상위로. 그래서 이게 on이냐, yes냐, no냐를 분별해 줘야 되겠죠. yes냐, no냐 라는 부분들을. 그럼 yes냐, no냐를 분별하는 게 저게 함수라고 보면 돼요. 활성함수. 활성함수. 그런데 이제 활성함수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왜냐하면 앞에서 계산대에 들어오는 거, 특징들이 계산대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특징들이. 어떤 특징에다가 예를 들면 이게 뭐 눈이다, 뭐 코다, 뭐 인중이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는 가중치가 붙죠. 인중에는 가중치를 뭐 5를 주고 뭐 그 다음에 코의 크기에는 몇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그걸 다 더해줘요. 값이. 근데 특징이 높은 게 똑같이 입력값을 일씩 줘도 특징이 높은 거에다가 그러니까 인중의 크기도 인중의 크기에 대한 데이터도 똑같이 1로 들어오고 예를 들면 같은 걸로 코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오고 그런데 인중은 5를 주고 코의 차이점 1을 주고 그러면 값이 합쳐지면 높아지겠죠. 근데 이게 인중이 안 들어오고 뭐 다른 거 뭐 입이 들어오고 뭐 예를 들면 그거는 다 합쳐봐야 2나 3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인중이 들어오면 이거 자체로 5고 5니까 예, 하나만 붙어도 6이 돼서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더해지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여기서 yes냐 no를 할 때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5 이상은 yes다. 그게 합쳐진 것들이. 네. 5 이하는 no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중에다가 5를 줬으면 인중 하나만으로도 yes가 뜨는 거죠. yes가 이게 남자다 라는 yes가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인중이 빠진 상태에서 다른 게 111 들어오면 만약에 4개가 들어왔는데 4개 다 가중치가 얼마 안 돼가지고 111 들어오면 4밖에 안 되죠. 그러면 no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yes or no를. 네.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처리는. 그럼 여기서 no에 대한 신호가 들어가겠죠. 네. 혹은 다른 데서 다른 걸 그림을 해봤더니 다른 데서는 또 5를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력값이 여기서 출력값으로 달라지고 거기서 다시 입력값이 달라지고 여기다 또 가중치를 주고 뭐 이런 식의 제가 설명은 복잡하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심지어는 굉장히 노가대 구조예요. 네, 아주 단순하다. 그럼 장점은 뭐예요? 아주 단순한데 인간은 저런 식으로 쉽게 손가락 발가락 가지면서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이건 넣고 빼고 이건 얼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인간은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실수가 나와요. 그렇죠? 비효율적이고. 근데 얘는 그 방식도 오래 가도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지 않고 네. 오래 가도 지루해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산 속도가 사람보다 단계마다 계산 속도가 다 훨씬 더 빨라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 컴퓨터 하는 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굉장히 무식하다. 이 말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덧셈 곱셈밖에 없어요. 덧셈 곱셈. 여기다가 뭐 함수라는 걸 쓰고 함수에 이름을 붙이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뭐 미분한다 그러는데 제가 뒤에 미분도 가르쳐 드릴게요. 기하학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미분을 할 필요도 없어요. 미분은 컴퓨터가 연산을 하니까. 네. 그런데 그 미분이라는 용어, 뭐 활성화 함수라는 용어, 뭐 렐로 함수, 뭐 시그모이드 함수, 뭐 그다음에 넷 구조 막 이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안 썼잖아요. 그리고 다 설명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다 개념상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 서경원 연구원하고 돌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컴퓨터가 하는 구조예요. 컴퓨터 하는 구조. 그래서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자,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수학적 원리로 풀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머리가 아프죠. 갑자기 이제 대수학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까지 다 제가 기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W 나오고 X 나오고 I가 나오고 B가 나오고 F의 함수가 막 나오고 밑에 보면 시그마 막 나오고 골치 아파지죠. X0의 1 막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B 막 절편 나오고 골치 아파지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다 설명한 것을 수학적 기호로 바꿔놓은 거예요. 제 설명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X1 뭐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입력 1번, 2번, 3번, 4번 입력. 가중치, 웨지,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0.5를 줄 거냐, 1을 줄 거냐 이런 거. 중요도라는 거. 그리고 들어오면 이거를 전부 다 합쳐라, 더해라. 더해라. 그 다음에 편향을 줘라.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의 편향이거든요. 편향은 여기 보시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함수. yes 할 거냐, no 할 거냐. 쉽게 해서 이거는 몇이 들어오면 yes를 할 거냐. 5 이상이 오면 yes, 아니면 no. 혹은 다른 거는 7 이상 들어오면 yes, 이하는 no. 이런 거예요. 그거를 여러 가지 함수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기준점, yes, or no의 점수의 기준점을 판별하는 그 수식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인공지능 하면 저거는 그냥 수학자가 하면 되고요. 그 수학도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다 그 모듈로 다 있어요. 무슨 함수 끌어와라 하면 명령어 주면 그냥 바로 작동을 시키니까 그럼 몰라도 되고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최초의 가중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랜덤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다 0.5, 0.5 똑같이 주면 돼요. 나중에 조절하면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하셔야 될까요? 오히려 좀 한다면 요거죠. 활성화 함수를 yes, or no를 하는 함수를 뭘 정할 것이냐.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선택을 하면 돼요. 이것도 그냥 선택을 하면 되고요. 정 모르면 이런저런 함수를 갖다 집어넣어서 결과물을 보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몇에 얘가 yes, 몇 이하가 no. 그리고 기준점을 설정해 주는 그런 겁니다. 다 했어요. 끝났습니다. 인공지능 이론은. 이거를 층을 몇 개 할 거냐? 옆으로 몇 개 그러니까 층을 쭉 이렇게 할 거냐? 입력값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걸 느리면 느릴수록 좋겠죠. 왜냐면 계층을 막 쪼갤수록 계층을 우리가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계층을 쪼갤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패턴을 더 디테일하게 쪼개니까 인식률이 더 높아지겠죠. 좋아지겠죠. 결과물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은닉층을 계속 늘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은닉층을 늘려가면서 오차를 수정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에서 은닉층의 오차 수정이 안 돼. 왜? 미묘한 오차 수정을 계속 미묘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이게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뉴런 구조를 바꾸는 질문이에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걸로 또 기하학적 원리예요. 자, y는 ax 플러스 b 1차 방정식이죠. 기울기를 a라고 하는데 이 기울기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울기가 뭐냐? 아까 인공지론에서 보면 가중치가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이제 섞여서 나와요. 그 기울기를 조절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왜 이게 힘들었느냐? 도대체 가중치가 뭐냐? 뭘 자꾸 가중치를 막 바꾼다고 그러는데. 근데 가중치 중요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중치를 바꾸는 거고, 왜 가중치에 신경을 쓰는 거고, 하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이었고, 이제 가중치가 중요하다는 거 알죠? 알고리즘은 가중치다, 결국은. 가중치가 결과물이다. 가중치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가중치를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울기를 갑자기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중치하고 기울기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기울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미분을 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 가중치의 중요성을 모르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뇌가 정지가 돼요. 우리의 신경망이. 네. 그래서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다가 갑자기 파이썬을 써서 코딩을 하라고 그러네. 네. 뭐 이러면 이제 머리가 정지가 되죠. 그게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경험하신 공통적인 경험의 특징이더라. 그래서 특징에 대한 가중치는 멍 때림의 가중치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여러분 전부 다 멍 때림으로 아웃풋 출력이 된 거죠. 그게 이번 학기의 결과물이에요. 자, 기울기가 여기서 방정식에서는요, 1차 방정식에서는 y가 있고 여기가 x가 있죠. x, y 절편이죠. 여기에 a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차 방정식. 그래서 원래는 1차 방정식 a를 기울기라고 하는데 인공뉴런에서 기울기는 가중치, w가 기울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왜 기울기냐? 인공지능 뉴런의 알고리즘은 최적화된 가중치의 연결이라고 그랬죠. 어쩌든지 간에 마지막에 가중치가 정해져요. 가중치가. 그러면 신경망이 뉴런이 하나인 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1차거든요. 가중치 하나가 딱 정해져요. 그럼 그 가중치가 최종 값이 나오겠죠. 최종 값이. 그럼 뭐 처음에 0.5로 시작했다 막 해보니까 최종으로 인공지능이 찾아낸 가중치는 0.7이더라.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중치가 뭐냐? 자, 뒤에서 보여드릴까요? 요거죠. 자, 그걸 어디 쓰느냐? 분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뭘 분류했죠? 남자냐 여자냐? 늑대냐 개냐? 둘 중에 하나를 분류한 거죠. 그럼 데이터는 뭐가 들어왔어요? 남자 여자의 얼굴이 막 섞여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목표는 가중치를 찾아내서, 즉 중요도의 특징을 찾아내서,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중요 특징을 찾아내서 그게 가중치가 높은 거죠. 혹은 가중치들 입력값의 여러 가지를 가중치로 조절해서 그 합이 높은 거. 그게 최종이죠. 가중치에 최적화된 연결.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는 남자와 여자를 분류했단 말이에요. 자, 분류를 어떻게 했어요? 선으로 분류했잖아요. 이게 1차예요. 선 하나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어떻게 분류했냐? 이 둘을 구분하는 선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한 번에 분류를 했죠? 분류를 할 때 이걸 어떻게 돼요? 1차 방식에 놓으면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선, 직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분류가 돼요. 선은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상관없어요. 다 최적화되죠? 이게 최적화의 문제예요. 정답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여기 있죠? 교수와 학생을 분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선은 뭘로 그어도 돼요. 분류는 되니까. 이게 정답이 여러 개가 나와요. 최적화예요. 정확하게 그럼 따지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간격을 생각해서 뭘 각도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류만 하면 돼요. 분류를 했죠? 선으로 긋죠? 이 선을 그러면 X축과 Y축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 선 자체가 1차 방정식에는 기울기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중치를 기울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바꿔놓으면 그게 기울기예요. 기울기. 근데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쉽죠. 선 하나만 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요만큼 가 있어요. 여기에 녹색 이만큼이고 또 녹색 반절이 여기 있어요. 그럼 선 하나로 안 그어지잖아요.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신경망 층 하나가 선 하나를 긋는다면 두 개를 하려면 두 개가 필요하겠죠. 이게 멀티 레이어예요. 은닉층 두 개, 세 개.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레이어가 많이 필요하죠. 그럼 선형을 어떻게 비선형을 그리냐? 자, 이 곡선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선형, 이렇게 선형, 이렇게 선형, 이렇게 선형, 이렇게 선형, 이렇게 긋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레이어 하나는 선형을 처리하는데 층을 여러 개를 만들면 선형인데 각 선형마다 어디까지만 선형을 써라. 그러면 비선형을 전부 다 선형으로 바꿔서 그릴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무식한 방법이죠. 고대의 철학자들이, 수학자들이,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고대
수학자들이 기하학으로 무식하게 수학 처리를 했던 방식과 똑같아요. 원을 어떻게 그리면 돼요? 정확한 원을. 네, 여러분 그 미술 시간에 저는 학창 시절 미술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제가 좌절하는 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술, 화가, 하나는 음악가. 둘 다 쓰잘데없는 소리 말하는 소리에. 근데 미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로망이 언젠가는 그림을 그리리라. 대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을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사각형 그리고요. 원을 계속 일자를 쳐가면서 이렇게 깎아요. 비선형을 선형으로 깎는 거예요. 선형을 계속 연결시키면 원이 돼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레이어는 선형밖에 안 돼요. 어떤 뉴런이든. 그러면 비선형을 만들려면 레이어를 여러 층을 하고 얘가 깎으면 되잖아요. 똑같은 방식,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층을 깊게 하면 곡선을 만든다는 거죠. 분류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좋아진다라는 거죠. 선을 만들면. 그게 이 방식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다. 엄청나게 무식한 방법이죠. 근데 무식한데 컴퓨터가 하니까 이게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울기다. 그래서 이거를 WX라고 바꾸는 거예요. 1차 방정식을. 그래서 WX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B는 절편이잖아요. 바이어스, 편향. 편향이 없는 게 B가 제로죠. 바이어스는 그냥 편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좀 비슷한 말이면 편향을 이해하면 남성 편향이라는 거예요. 백인 편향이 들어가는 거죠. 편향이 없는 건 제로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없는 게 제로예요. 그래서 그냥 0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편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편향이 생겼죠. 이게 편향이에요. Y축으로 편향, 뭐 Y축으로 다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편향. 그래서 B가 편향이에요. 절편. 어떤 거는 편향이 필요하겠죠? 아까 봐서 자, 여기 가볼까요? 자, 이거는 일직선을 긋는 건 맞는데 어떻게 돼요? 일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선만 긋는 거예요. 선만, 이 각도만. 물론 이거를 각도로 이렇게도 그릴 수 뭐 있겠죠. 각도를 긋는 거고요. 각도를 긋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축으로 이렇게 물론 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걸 이제 위치 이동을 하는 거예요. 편향을 없애려면. 아무튼 어쩌든지 간에 그으면 한쪽 축을 Y의 어느 쪽을 정확하게 1대1로 가지 않죠. 그래서 일부를 올려서 선을 그어라. 그러면 2차원을 그리면 이거를 설명하면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 Y의 편향은 이만큼 올라가서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편향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꿔보기도 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그러면 다 설명한 거예요. 기울기, 가중치, 편향, 선형회귀. 자, 그러면 이건 분류죠.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회귀죠. 회귀는 평균치를 가지고 예측하잖아요. 이번에 배축값에서 선형회귀 해보셨죠? 동일하죠. 이거는 분류니까 경계점을 지나가면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중심값을 지나가면 돼요. 통계와 똑같은 거예요. 통계를 무식한 방식으로 얘가 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을 지나가죠. 역시 기울기, 편향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상값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하는 그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중심값을 지나가는 거. 이게 선형 회귀, 분류, 회귀. 똑같아요. 그럼 이제 거의 다 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하학적 작동 원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선형 회귀 모델이 적용되는 조건이 있어요. 선형성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선형회귀인데, 그 다음에 정규성, 등분산성, 정상성, 독립성 이걸 갖는 게 선형회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은 선형회귀 모델로 된다 이 말이에요. 선형회귀 모델로. 이건 제가 그 서영권 강의를 들으니까 이거 설명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설명 다 했던데. 자, 이걸 조금 더 볼게요. 자, 이거는 선형회귀로 안 돼요. 왜? 집합 자체가 비선형성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형을 하려면 이게 선형성이잖아요. 선형성이 일단 데이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선형성을 가지고 선형을 돌려서 안 돼요. 즉 레이어 하나로 안 된단 말이에요. 멀티 레이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비선형성을 쓰려면.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형성을 굳이 써야 된다 그러면 데이터를 선형이 나오게 차원 변환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차원 변환하든 아니면
레이어를 여러 개 써서 비선형성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든. 자, 이거는 이제 또 이거는 등분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분산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등분산성이 아니죠. 비등분산성이에요.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비등분산성. 이거는 선형을 해봐야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선형 회기를 날리면 값이 안 나와요.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떼고 등분산성, 선형성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에 들어야 돼요. 선형성은 정규성이죠. 이게 지금 비정규 분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값을 이렇게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정규성이에요. 분포가 밀집돼 있죠. 어떤 건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하지만 대부분 요 선 안에서 돼 있어요. 그래서 정규성, 이 종 모양에 가는 거죠. 종 모양에. 이건 나중에 몬테카를로스 트리서치에도 나와요. 임으로 돌린다. 몬테카를로스에서 던진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알파고에서 롤아웃을 던진다고 할 때, 롤아웃은 끝까지 해보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주사위 던지기 정책이에요. 주사위 던지기 정책이라는 건 뭘까요? 주사위는 계속 던지면 뭐가 돼요? 정규 분포가 나오죠. 정규 분포 안에서 몬테카를로스, 랜덤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도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정규 분포 안에서 랜덤을 던지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분포도가, 확률 분포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 그렇죠? 주사위 던지기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시간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정규 분포에 준해지죠. 그러니까 1에서 6까지 나오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그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분포도를 써서 랜덤을 던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확률 분포도,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확률 분포도를 만들거든요. 자기만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선형 회기를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여러분들이 자, 비지도학습을 써야 되냐, 지도학습을 써야 되냐, 강화학습을 써야 되냐, 코딩을 해야 되냐, 인공지능을 써야 되냐, 아니면 선형을 써야 되냐, 비선형을 써야 되냐, 레이어를 한 개 쓰면 되냐, 두 개 써야 되냐, 많이 써야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최초에. 이건 이제 누가 해야 되겠어요? 쉽게 해서 팀장이 하는 거예요. 이 판단을 미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스한 만큼 이 판단을 최종적으로 찾아낼 때까지 돈이 든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팀장의 역할이에요. 팀장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과 어떤 도구를 써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죠. 그 방향성을 정해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왜 필요하고 그건 뭘 의미하고 작동하고,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리들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니엘 퍼셉트론의 연산의 5차 수정 나오면 에러를 여기다 던져서 5차 수정은 뭘 하겠어요? 가중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5차 수정도 역시 가중치를 조정한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중치를 조정한다는 게 뭘까? 기하학적으로 다시 설명을 들어볼게요. 가중치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기울기라고 그랬죠. 기울기. 선을 하나 그으니까 그게 결국은 기울기로 나온다. 분류니까. 중간값을 찾든 두루 분류하든 기울기로 나온다 그랬죠. 일직선을 그냥 쉽게 쓰는 거예요. 일직선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왜 기울기냐? 그냥 거기다 X축, Y축을 수학적으로 넣어보니까 그게 결국은 수학의 기울기가 똑같다. 그래서 기울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가중치를 임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모르니까. 이건 여러분 임으로 넣어도 되고 뭐 확률 분포로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전부 다 뭐 0.5로 해도 되고.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그럼 안 맞는 거니까 얘가 처리해서 안 맞아도 처리해도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데 틀리니까, 잘못됐으니까 다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가중치를 고쳐요. 그러면 이게 기울기를 고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처음에 안 맞는 걸 던졌더니 얘가 이렇게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가중치를 고쳐라 이 말은 기울기를 고쳐라. 기울기를.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물론 그 던질 때도 여러 가지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죠. 가장 무식한 방법은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고쳐라. 또 랜덤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 랜덤으로 다시 설정해봐. 그러면은 계속 야 틀렸어. 랜덤. 틀렸어. 랜덤. 틀렸어. 랜덤. 이래도 된단 말이에요. 이론상. 그럼 얘가 틀렸어. 랜덤? 그래? 그럼 또 이렇게도 그냥 랜덤? 아무런 규칙이 없어요. 그래, 랜덤.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짝 그었어. 맞았어. 그럼 딱 되는 거죠. 이것도 이론상은 돼요. 왜? 무식하게 하니까 계속.
야, 틀렸어 또 해봐, 틀렸어 또 해봐. 이러면 상사가 계속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인간은. 근데 얘는 틀렸어 또 해봐, 오케이. 틀렸어 또 해봐, 오케이. 그러다가 예, 봉사 문고리 잡듯이 한번 빵 맞는단 말이에요. 맞았네. 그럼 됐어요. 맞으면 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이제 학습의 효율성에서.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하자. 그럼 원칙을 가지고 기울기 조정에 대한 방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원칙은 이론적으로 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원칙을. 야, 1씩 바꿔봐. 2씩 바꿔봐. 한쪽으로 1씩 가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기울기 있잖아요. 야, 그러면 그냥 이쪽으로 그냥 가. 계속 이렇게 뺑뺑 도는 거죠. 뺑뺑 돌다가 맞춰봐. 그럼 맞을 수 있겠죠. 그냥 그렇게 가. 이것도 원칙이에요. 고치는 방법. 그다음 우연하게 어떤 사람은 야, 지금 왼쪽으로 일씩 돌려봐. 각도를.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얘가 나오면 돌리고 계속 왼쪽으로 하나씩 수정하겠죠? 근데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려봐. 그랬더니 결과를 보니까 오른쪽으로 몇 번 돌리니까 맞았네요. 그죠? 그러면 그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돌려봐, 오른쪽으로 돌려봐. 이것도 기초. 원칙.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원칙이 뭐가 있을까?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울기를 점프하는, 이동하는 거를 바꿔보자. 자, 1도씩 바꿨다가 해보세요. 자, 이거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야, 10도씩 가봐. 10도씩. 딱. 이게 어떻게 돼요? 빨리 도달하겠죠. 학습률이 더 좋단 말이에요. 학습률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그러면 이쪽으로 10도 가봐. 그러면 이거는 10번에 갔는데 한 번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20도씩 가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20도씩을 돌렸더니 그래 10도가 점점 클수록 좋겠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빨리 좀 더 늘려볼까? 그래서 20도씩 돌렸어요. 그랬더니 여기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도 20도씩 돌려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일이 안 가고 그냥 훅 지나간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또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20도도 아닌가?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이걸 늘리는 것도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도를 갔다가 15도를 반대로 갔다가 다시 20도를 갔다가 15도를 반대로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맞을 수 있겠죠? 그게 방법이에요. 간단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어떻게 돌리든 맞을 때가 있죠.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중치를 조절하는 방법이 이렇게 돌렸다가 이쪽으로 돌렸다가 10도씩 돌렸다가 20도씩 돌렸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20도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러면 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요게 기하학적인 원리의 핵심입니다. 기울기. 끝났어요. 제가 백 프로파간다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돌릴 때 어떻게 돌려? 원칙이죠? 계산해야 되잖아요. 20도 돌려.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야 20도 돌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인공지능은 그 20도로 돌려란 말을 뭘로 이해하느냐? 1도씩 돌려란 말을 미분해. 그래서 미분을 하라는 거예요. 미분을 해. 그 기울기를 바꾸는 게 미분이에요. 그래서 미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설명 다 제하고 다 빼고 뭐라고 나옵니까? 미분해 이러니까 이제 멍하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해가 잘 안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요. 절편 아까 다 설명했어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중치 변경 수식에 이제 미분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학습률 나오고 오차 나오고 목표값 나오고 출력값 나오고 입력 데이터 나오고 그 다음에 가중치의 시간에 따른 I 나오고 그 다음에 순간 증가분 델타의 W에 나오고 현재 시간 가중치 나오고 변경하는 가중치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 지금 설명을 끝냈어요. 말로 기하학적으로. 그거를 대수학적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중치의 I의 T 시간에 플러스 1 그 다음 이게 그 표현이에요. 말로 표현하면 그거를 그냥 읽어 내려가면 돼요. 델타의 순간 증분 미분값에 뭐 이런 거 N은 학습률 그래서 플러스 N 학습률을 가지고 학습률을 목표값에서 출력값 D-Y를 해서 학습률에다 곱해가지고 이것을 입력값 데이터 I라는 순번의 데이터에다 넣어라. 이 정도로 그냥 읽으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계산은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되고 계산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계산법을 바꿔야 된다. 즉 규칙을 가중치를 조절하는 규칙을 바꿔야 된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 규칙을 제가 지금 설명했죠. 제가 해보니까 한 번은 왼쪽으로 20도 갔다가 곧바로 가지 말고 뒤로 백으로 15도로 갔다가 다시 20도로 가셨다가 제가 이제 이걸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 같은 사람이 기하학적으로. 그럼 수학자들이 그럼 그게 작동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함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공식을. 그렇게 가는 공식을. 그게 수학자들이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어프로치를 만든다. 학습의 방식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저처럼 요거 머릿속에서 기하학적으로만 원리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수학자한테 내 방식은 이건데 자, 이거를 수학적 수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럼 수학자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자를 데리고 일하시면 돼요. 그게 페이스북이 그 저커버그가 수학자 친구 데리고 페이스북을 만든 방식이에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은 기하학적 원리,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예를 들면 가장 인용이 많은 거. 그럼 그러면 수학자들이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 수학적으로 그 말을 풀어서 함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붙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학습이 달라지면 알고리즘도 바뀐다. 그 다음에 동일한 인공신경망이라도 입력값이 바뀌면 식별, 추론이 달라지죠. 추론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바뀌면 똑같은 뉴런에서도 가중치가 다시 조정돼서 바뀌겠죠. 리셋돼서. 알고리즘 뭐 그런 거고요. 뭐 이건 이제 피드포워드 구조인데 피드포워드 앞으로 간다라는 거 보면 되고요. 피드포워드 구조를 많이 쓰는 게 퍼셉트론,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보세요. 자, 이게 단일 퍼셉트론 망 하나 최초죠. 이걸로 하는 것 이제 논리연산이라고 그러는데요. 논리연산이라는데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컴퓨터가 뭘 하느냐. 원리적으로 보면 컴퓨터가 굉장히 단순하다. 단순 무식하다 그랬죠. 단순 무식한 것을 엄청나게 잘한다고 그랬죠. 단순 무식한 걸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럼 단순 무식한 걸로 모든 걸 다 하는 방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엄청 큰 문제를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거로 전부 다 쪼개놓고 단순 무식하게 처리하더라. 이게 컴퓨터의 원리예요. 이 원리는 사실 지금도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그 방식이에요. 지금도 그 방식. 인공지능도 똑같더라.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정도 컴퓨터가 하는 수준의 단순 무식한 방법.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들었죠? 연산, 논리, 관계. 이 세 가지만 인공지능 신경망이 지금도 할 수 있으면 컴퓨터가 모든 일을 다 했듯이 인공지능 신경망도 모든 일을 다 한다. 근데 차이는 뭐냐? 그렇게 하게 되면 복잡하게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컴퓨터는 그거를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다 넣어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규모가 큰 거는 힘들지만 그만큼 힘든 만큼 코드를 많이 짜는 만큼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외주줬을 때 비용이 크다. 이 말은 코드를 많이 넣는다. 그럼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드를 적게 넣는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의뢰하면 되겠죠. 그게 값이에요. 코드값.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머들이 사실 완전 노가다예요. 맨먼스. 시간당 돈을 받는 거예요. 다 그런 일입니다. 그럼 인공지능 신경망은 대신 어떻게 돼요? 인간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럼 대신 뭐가 이래요? 컴퓨터가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슈퍼컴퓨터를 써야 되죠. 코딩보다 사실은 엄밀히 하면 CPU 부하는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왜 못하냐. 그 컴퓨터 연산 능력을 가져올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그에 준하는 데이터도 가져와야 되죠. 여기에 돈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었잖아요. 알파고 제로 여러분들 깃허브에 가면 뭐 구글 건 아닌데 미니 알파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신경망을 작동시키는 알고리즘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발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거 갖다가 작동시키면 돼요. 작동시키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학습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하나 해보는 것 뿐이죠. 근데 그걸 가져와도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알파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무 데이터 없이도 강화학습으로 스스로 바둑의 진리를 다 터득해서 우리나라 혹은 세계 최고의 지금은 우리나라가 신진서가 1인가요? 신진서를 한 두세 점 깔고도 이길 수 있는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컴퓨터로 하면 1700년 걸려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됐어요? 1년에 하고 싶으면 1700대를 연결시키면 돼요. 1년 걸리죠? 알파고는 그거를 구글은 일주일 만에 훈련시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훈련시키면 그걸
52를 곱하면 되죠. 1700 곱하기 52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오면 돼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도 내셔야 되고요. 예,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런 원리로 보면 컴퓨터의 기본적인 원리와 이런 원리로 보면 지금 분류, 군집, 회귀 요 정도 하는 것 가지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알고리즘 가지고 문제를 거기에 맞춰서 쪼개면 이미 현재의 능력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수준의 일을 인공지능 신경망으로 대체 가능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경제성이 없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산, 논리, 관계라고 했죠. 이게 논리예요. 논리를 푸는 거죠. yes or no를 푸는. yes or no는 뭔가? true냐, false냐. 네, true냐, false냐. 자, 그런데 기본 단일 퍼셉트론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빈 미스키가 퍼셉트론 책에서 라젠벨트를 공격한 거예요. 이거 안 된다, 퍼셉트론으로. 나도 연구 다 해봤지만 왜? 근본적으로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단일 신경망으로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곡선을 너 어떻게 처리할래? 얘는 계속 직선만 긋는데 이렇게도 긋고 저렇게도 긋고 다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직선을 2개 그는 것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철학적으로 반박을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인공신경망이 이제 침체를 맞습니다. 투자금이 싹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분야는 인공신경망에서 퍼셉트론 분야는 연구가 확 죽어요. 순식간에 그냥 처음에는 미국 국방부나 이런 데서 막 그 연구비를 막 댔거든요. 근데 이게 딱 나오자마자 이제 기대가 확 꺼졌잖아요. 연구를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전문 뭐 엑스퍼트 시스템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이 다 들어간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침체기를 맞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단일 신경망입니다. 단일 신경망 뭐 이런 식의 구분들, 기울기, 절편을 바꾸는 거죠. 전부 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이걸 이제 세타가 아까 활성함수예요.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느냐. 아주 무식한 기하학적 방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샘플이고요.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1969년에 XOR 문제는 못 푼다. 퍼셉트론. 마빈 민스크와 시모 페퍼트가 낸 책이에요. 실제로 책의 표지고요. 이분이 마빈 민스키, 이분이 페퍼트. 마빈 민스키는 제가 옛날에 한번 인공지능 초창기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마빈 민스키가 뭐 하냐면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게 마빈 민스키가 개발한 거예요. 마빈 민스키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보시면 알고요. 그래서 XOR 연산 문제가 해가 없음, 못 푼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층 퍼셉트론으로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한 거죠. 다층은 이제 층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히든 레이어. 이걸 이제 입력층, 출력층. 이걸 은닉층. 한국말로 은닉층 혹은 영어로 히든 레이어인데 히든 레이어를 이제 이 두 개를 빼고 전부 다 히든 레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층이 하나냐, 두 개냐. 따라서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심층은 히든 레이어의 층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심층으로 계속 심층, 딥하다. 층이 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이 원리도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늘려가면서 유닛도 늘려가고 층도 늘려가고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요. 나눌 때, 자, 이건 이제 네스트 구조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중치를 조절할 때 경사하강법 배우셨죠? 경사하강법을 할 때의 방식이에요. 경사하강법을 할 때 왜 편미분을 하느냐? 편미분도 들어보셨죠? 네. 편미분을 하는 이유예요. 왜냐? 자, 여기서 처리한 거 1이 넘어가죠. 여기서 처리한 거 1이 넘어가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다시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입력층에서 처리한 거 은닉층 넘어가죠. 그러면 은닉층에서 처리한 걸 다음 은닉층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정보가 1이 반영되고 여기 정보는 여기 처리 정보를 여기 반영되고 이렇게 되는 구조죠. 여기 처리 결과 넘어가고 여기 처리 넘어온 결과는 여기 거에 포함되니까 또 여기서 처리한 결과가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처리한 결과는 여기서 처리한 거 여기서 처리한 거 이미 합쳐진 결과가 1이 넘어와서 여기서 또 처리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켓에 넣죠. 예. 그거 인형이 뭐죠? 러시아 은행처럼 그것처럼 그렇죠? 이게 네스트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네스트 구조.
그러면 꺼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반대로 꺼내야죠. 포켓에서. 네. 그 앞에. 그래서 하나의 포켓 들어갈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올 때도 거꾸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이 여기 넘어가고 여기서 1이 넘어가고 여기서 1이 넘어가고 1이 넘어가고 1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죽이고 여기만 미분한다. 그게 편미분이에요. 그래서 편미분. 네. 그리고 넘어가면 여기 네스트로 일단 여기만 미분해야 되죠? 네스트 다음 네스트로 나왔잖아요. 네스트는 이게 뭐 뭐라고 그러죠? 이게 새집 네, 그런 네스트구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상수로 놔두고 그 부분만 미분한다. 편미분. 네. 그래서 계속 네스트에서 뒤로 가면서 나오는 거죠. 그럼 편미분을 기하학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편미분의 기하학적이 네, 웨이브예요, 그게. 네, 웨이브. 편미분의 핵심은 웨이브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고쳤어요. 그럼 이렇게 고쳐지는 거잖아요. 요 구조에 딱 요 구조. 계속 출렁이면서 밀고 나가는 거. 그런데 이게 층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떨 때는 확 올라가거나 어떨 때는 끝에서 이게 기울기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층이 많아지면. 이게 기울기가 끝에 가서 죽는 거. 그레디언트 디미니싱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가 나타나 봤더니 활성함수의 문제더라. 활성함수로 바꾸자. 라는 거죠. 이제 기하학적으로 연결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다중 선형 및 비선형 분류에 쓰이는 구조들입니다. 자, 1991년 베아트리체 골롬이라는 분이 아까 제 그 남자 여자 얼굴 구별하는 만들었다고 했죠? 이게 다층 퍼셉트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셉트론을 구제고요. 그 찾아냈더라. 특징을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남자 여자들에 대해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테런스 세즈노스키 이분도 굉장히 딥러닝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도 거의 2세대급에서 최고의 학자. 미국의 UC 샌디에고 교수예요. 솔크 연구소에 있고요. 이분이 만든 이제 다층 퍼셉트론인데요. 앤서니 베라와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시그널 소리를 분별해내는. 그러니까 소리가 막 섞여 들어오잖아요. 이 소리를 찾아내서 분류해내서 소리마다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층 퍼셉트론으로 구현한 거고, 역시 이제 뒤에 설명드린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한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디에도 쓰이느냐? 인간의 뇌파를 분리해도 돼요. 똑같이. 이게 딥러닝이. 그래서 이게 뇌 전도를 찍잖아요. 그러면 이게 섞여 온단 말이에요. 섞여 와요. 눈떨림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게 다 전기 자극이.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독립 성분을 추출해야 되잖아요. 추출할 때도 해보니까 이 다층 퍼셉트론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굉장히 크게 나더라. 그래서 노이즈, 눈 깜빡일 때도 전기 신호가 생기죠. 그것도 빼내고, 근육으로 움직이는 것도 빼내고, 그런 걸 다 빼내서 특정한 영역에서의 어떤 뇌파만 신호를 뽑아내죠. 왜냐하면 실험을 하거나 치료할 때는 그 특정 뇌파의 영역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퍼셉트론을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 기반 베이스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호필드 모델이에요.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그 가중치를 조절하는 건데, 호필드 머신, 볼트만 머신, 제한 볼트만 머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다.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 보시고요. 에너지 분포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조절하는 거 넘어가고요. 이 호필드 머신으로 패턴 학습을 하는 거예요. 병렬 구조에서. 이건 이제 볼츠만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볼츠만의 확률적 동작 규칙, 볼트만 분포를 가지고, 제가 아까 이제 정규 분포냐 무슨 분포냐 분포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던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볼트만 분포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던질 때. 그래서 물론 구조도 약간 조금 달라요. 병렬 구조를 가지고. 이 에너지 기반 모델의 핵심은 인풋과 아웃풋이 따로 없어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완전한 시스템처럼.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완전한 시스템 피드백을 고려한 방식이에요. 훨씬 더 뇌에 가깝죠. 인간의 뇌 구조와 복잡계와 더 가까운 구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이나 혹은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특정 부분 이상이 되면 얘가 그 효과성이 떨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무튼 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분류해낸 방식들입니다. 이건 이제 에러률인데 에러률이 시간이 좀 떨어지죠.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그거 관련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얘가 구별을 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넘어가죠. 이게 이제 코펜 레이어고요. 딥 뉴럴 네트워크로 조금 더 들어오죠. 중요한 게 빅데이터, 딥러닝 알고리즘, 그 다음에 컴퓨터 역량 이 세 가지 합쳐지면서 딥 뉴럴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딥 뉴럴 러닝이 중요되고요. 이걸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층을 가지면서 인간의 뇌 구조와 똑같이 지금 간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했던 걸 설명을 드리면 원리를 빅데이터가 들어오죠.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면 이게 지도학습이에요. 네. 이거 전처리 없이 그냥 샘플링 전처리 없이 그대로 데이터가 그대로 입력되는 거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은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아요. 네. 이게 굉장히 틀려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세 가지를 구별을 잘 못하는데 각각 굉장히 특징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전처리 데이터를 샘플링 데이터를 넣고 정답과 같이 넣어요. 그래서 정답을 주고 여기서 정답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이게 넘어와요. 이거를 고치는 거죠. 고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해서 기계가 반복을 해서 최적의 가중치의 연결을 뽑아내요. 그럼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거 분류를 쓸 수도 있고 군집에 쓸 수도 있고 회계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어떻게 돼요? 훈련된 알고리즘 가져다가 그 다음부터는 실시간 빅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훈련된 대로 실시간 추론을 시행하죠.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서버에다 넣어놓고 계속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얘를 학습을 계속 시키는 게 슈퍼컴퓨터 서버에다 놓고 하는 방식이고 이건 점점점 갈수록 개선이 되겠죠. 이런 방식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아직은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적화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써먹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작동시키면서 훈련시키면서 동시에 하겠죠. 그래서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통번역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통번역, 구글 통번역 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네, 낮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 달 뒤에 들어봤더니 좀 더 나아졌네? 1년 뒤에 나아졌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최적화가 됐다. 더 이상 뭐 높아지는 것에서 별로 차이를 못 느낀다. 97%나 97%, 5%나 별 차이도 없다라는 경우에는 그냥 더 이상 추가 학습을 시키지 않고 학습된 것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실시간 데이터를 그냥 처리하는 방식. 이렇게 되면 이제 로컬에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로컬에다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딥러닝의 뭐 히스토리인데 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기본 연산 심층 신경망의 딥러닝 순전파의 기본 개념 연산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방금 첫 번째 층을 다 설명했죠. 아주 심플하게 별거 없죠. 그 별거 없는 것을 그냥 계속 연속해서 한다. 끝. 그게 심층 신경망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참조해 볼 거는 이제 스칼라와 벡터를 좀 아시면 좋아요. 자꾸 스칼라 벡터가 나오거든요. 스칼라는 벡터는 뭐냐? 위치, 속도, 힘 등과 같이 크기와 방향성을 동시에 갖는 물리량을 나타내는 기하적 대상을 벡터라고 그래요. 벡터. 그래서 벡터 머신 뭐 이런 거 다 벡터예요. 스칼라가 있죠. 스칼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고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수치만으로 완전히 표시되는 양이죠. 크기 하나만. 위에는 크기와 방향성을 동시에 가져요. 방향성은 위치, 속도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 차이예요. 스칼라를 집어넣는다. 그럼 어떻게 돼? 크기 하나만 있는 물리량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질량이든 에너지든 밀도든.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예를 뭐 벡터 내적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스칼라를 입력하고 뭐 이런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는 물리량 하나, 벡터는 두 개, 뭐 이렇게 크기와 방향성을 동시에 갖는 물리량,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입력 벡터, 가중치 벡터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벡터의 내적 결과는 최종값으로 스칼라가 나온다. 엄청 어렵게 썼죠. 그냥 쉽게 해서
물리량 두 개의 물리량을 갖는 거를 XY로 혹은 뭐 가중치로 집어넣고 최종 결과물은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 하나니까 물리량이 하나죠. 그래서 스칼라가 나왔다. 그래서 어려우면 입력 벡터, 가중치 벡터 쭉 내적 표현을 쭉 썼더니 그 다음에 결과는 스칼라가 되더라. 정말 어렵게 말했죠. 이렇게 해야 학문적으로 좀 폼이 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멘붕이 옵니다. 근데 물리량 두 개짜리를 집어넣어서 연산을 쭉 했더니 마지막에 물리량 하나짜리 나오더라. 왜? 예스냐 노니까요. 하나잖아요. 크냐 적으냐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스칼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다 저런 말을 쓰니까 주눅지지 마시고 별것도 아닌 게 말만 어렵게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학문을 제가 해보니까 용어에 딱 막히면 그 다음부터는 뇌가 정지돼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제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게 수학, 과학, 뭐 물리 막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말로 풀어서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수치화를 시켜야 돼요. 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산과 차원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반복적 계산을 일률적으로 틀림없이 하기 위해서 함수, 공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를 그대로 차원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 말로 풀어서는 안 되고 그거를 어떻게 돼요? 기호화시켜서 해야 사람들이 혼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 빼고 기호를 시키니까 기호 자체도 단축어잖아요. 뭐 하나 쓰고 뭐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기호가 뭘 나타내는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게 이제 여기서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우리가 이제 수포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포자가. 그럼 수포자를 에서 벗어나려면 칸 아카데미에 가면 전부 다 어떻게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다 해요. 무식하게. 무식하게 박스를 그려가면서 박스를 10개 원 그러면 분수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전부 재가지고 잘라요. 이렇게 막 잘라. 이게 10분의 1이다 그러면 이 박스가 있으면 이걸 10개로 잘라. 똑같은 박스인데 5분의 1이다 그럼 이걸 5개로 또 잘라. 이렇게 막 재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을 합쳐가지고 그걸 또 붙여가지고 그 크기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다시 잘라. 그랬더니 10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엄청 쉽잖아요. 근데 엄청 녹아되죠. 근데 처음에 이론은 이렇게 해야 이해가 돼. 기하학적으로. 이게 기하학적 이해 방식이. 그리고 나면 이거 너무 어렵네요. 그럼 쉽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호를 쓰자 이 말이에요. 그럼 기호를 가지고 쉽게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학도 거꾸로 좀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제가 미분도 제가 좀 뒤에 기하학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미분을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제 넣는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넣냐? 데이터가 들어가죠. 입력 들어오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가중치 들어오죠. 두 개를 더해서 집어 넣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두 개를 가장 적합한 게 뭐예요? 이게 행렬이에요. 그래서 행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행렬. 지금 행렬 방식으로 집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씩이면 그냥 행렬을 안 써도 돼요. 뭐 더하고 두 개 여기 입력에서 1 들어오고 가중치가 0.5면 1과 0.5 들어가면 되잖아요. 곱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많아요. 수백 개예요. 그럼 이걸 언제 처리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수학이 있단 말이에요. 행렬이. 그러면 그거를 행렬 공식에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는 행렬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면 내가 손으로 다 손발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와 똑같이 결과가 나온다. 대수학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행렬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싶으면 여러분 가서 이제 행렬을 배우시면 되죠.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거 계산은 그냥 그 파이썬이나 그걸 치면 다 명령어가 다 있고 그대로 작동하니까. 근데 이 작동법을 모르면 무슨 명령어를 써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명령어를 쓰는지만 알면 되고 이 명령어는 내가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구조로 계산이 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알면 여러분들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냥 코딩 배우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직접 처리할 수 있죠. 자, 이게 이건 좀 더 어렵게 가는 거죠. 선형 대수학을 쓰는 거예요. 선형, 벡터 공간, 벡터, 선형 변환, 행렬, 연립, 선형 방정식 등을 연구하는 게 대수학의 한 분야인데 현대 선형 대수학은 그중에서 벡터 공간이 주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선형과 비선형 대수학의 차이를 제가 좀 써놓은 거고요.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표시된 게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벡터 행렬로 바꾼 거고 이건 계산법이고 자, 이걸 하나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텐서플로우라고 하잖아요. 텐서플로우의 텐서가 그냥 텐서가 아니에요. 텐서는 이겁니다.
어떻게 제가 저기를 써놨나요? 안 써놨네요. 자. 이게 3차원 텐서, 2차원 텐서예요. 이게 2차원 텐서, 3차원 텐서, 4차원 텐서, 5차원 텐서. 텐서는 뭘까요? 네. 보통은 3차원 이상부터 텐서라고 불러요. 네. 3차원 이상부터 텐서라고 불러요. 이게 눈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텐서예요. 네, 이게 텐서. 일정 규모 물리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텐서라고 그런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네. 이게 응력 텐서인데 방향에 따라 힘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걸 텐서. 그걸 집어넣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텐서라는 거는 텐서 플로우는 그 텐서가 플로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흐르는. 네, 그래서 텐서 플로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요 부분에 활성화 함수를 이제 수식적으로 보고 시그모이드 함수는 S자 곡선입니다. 네. 이것에 대한 시그모이드 함수의 수학적 표현을 집어넣어서 이제 작동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스텝 있고 렐로 펑션 있고 소프트 스텝 있어요. 이게 다 그래프예요, 그냥. 예. 이게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처리해라. 온오프를 예스 오노를 예. 계단으로 처리해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라. 뭐 아니면은 쭉 가다가 어느 측면에서 위로 올라가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뭐 깊게 이해하실 필요 없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활성을 시키냐, 온오프를 시키느냐. 네, 그런 것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 플러스도 있고 가우시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과소적합 이건 뒤에 설명드릴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작동을 시키면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입력이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가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처리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똑같은 방식을 반복적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네스트 구조로. 이렇게 하고 출력이 나오는 거.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 병렬은 다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해보니까 심층신경망을 쭉 써보니까 기본 개념과 연산 아이디어, 층깊이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우리 할 수 있다. 뭐 이건 이제 지금 설명을 다 못하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심층신경망 숫자 이미지를 딥러닝 연산할 때 저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그럼 어떻게 받느냐? 이게 이제 알파고도 똑같아요. 위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라면 이거 하나는 어떻게 돼요? 블랙은 다 0이잖아요. 이 컬러를 숫자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거를 컴퓨터는 또 뭐 62면 62 그대로 처리하지 않죠. 0밖에 안 쳐. 이거 속으로 또 들어가면 62에 대한 이진법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계속 연산을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식은 저게 읽어내는 방식은 알파고도 바둑판을 읽어요. 상태를 읽는 거죠. 그 점마다 전부 다 그 방식을 써요. 그래서 그거를 이진수로 다 바꿔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계산을 하는 거죠.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계속. 이거는 이제 신경망으로 문자 소리를 딥러닝하는 연산에 대한 네트워크라는 것을 그 알고리즘의 논문에 나온 거로 제가 캡처한 겁니다. 여기 보면 아웃풋이 크라는 소리예요. 이거 다 딥러닝으로 똑같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방식으로 전부 다 계층화 시켜서 마지막에 이거를 발음 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와, 정말 무식하죠. 정말 무식한 방법을 해내는데 우리는 컴퓨터 덕택에 이걸 써먹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를 하면 보시면 지금까지 모든 문제 어떻게 했어요? 큰 문제를 뭐 통역이든 이미지 구별이든 어떻게 돼요? 전부 다 0, 1로 문제를 쪼갠 거죠. 그 단위에서 뭔가 연산을 할 수 있는 그 단위로 쪼개서
거기서부터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왔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대신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기계 학습 오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오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그죠? 그래서 오차가 나오는 이유, 그러니까 딥러닝 신경망이 성능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양과 대표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기법 자체의 불안정성이 있죠. 양과 대표성은 이걸 뭐가 해결해? 빅데이터가 해결하죠. 네. 양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양은 리던던스에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일정한 수준의 리던던시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건 양의 문제가 있죠. 네. 대표성은 특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 특징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특징이. 이 문제, 즉 특징이 실제로는 그것도 물론 데이터의 문제인데 특징이 확보되지 않는. 그러니까 대표성이 그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성이 떨어지잖아 라는 거죠. 그리고 양이 문제가 있어. 그거 말고도 다른 availability가 있지 않아. 다른 리던던시가 필요하잖아. 다르게도 쓸 수 있어. 이게 양의 문제예요. 이거를 빅데이터가 해결해 준다. 근데 이 정도로 해결하려면 사실 상당히 빅데이터여야 되죠. 이 두 가지 문제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기법 자체의 불안정성. 뭐 예를 들면은 가중치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성 비활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성능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죠. 그러면 성능을 완전하게 만들려면 간단하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성능을 완전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사하강법인데요. 뭐 웬만한 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원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차를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거 간단해요. 어떻게 찾아갈래? 어느 경로가 최적화 경로냐? 산을 내려갈 때 이걸 찾는 거죠. 이걸 가중치 업데이트라고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해야 제대로 찾아갈래? 근데 이제 이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적 뭐라 그러냐? 뒤로 볼게요. 이게 이제 저걸 먼저 자, 이걸로 설명을 드리죠. 이게 이제 경사하강법인데 최저점이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없단 말이죠. 최저점이 하나 이상 될 수 있죠. 그래서 글로벌 최소값과 국소 최소값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국소 최소값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최저점, 최적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개냐에 따라서 일단 그 기준이 달라진다. 일단 그 정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경사하강법은 뭐 개념상 그래요.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절차. 비용 함수가 오류죠. 오류를 최소화하는 절차고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중치에 점진적인 변화를 주는 원리다. 비용 함수가 산이라면 산악자전거를 타고 가장 빠르게 경사면을 내려가는 경로를 찾는 것이 경사하강법의 원리다. 이건 제가 아까 설명했죠. 오류를 줄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1도씩 아니면 10도씩 아니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혹은 어떻게 되겠어요? 20도 갔다가 10도 뒤로 가고 뭐 이런 식이든지. 이게 다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 산을 내려가는 방법이에요. 한 발씩 한 발 천천히 가든지 뛰어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방향 어떻게 설정하든지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거. 혹은 내려가서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는데 그게 국소 최소값이 생길 수 있는데 진짜 최저점은 아니더라. 진짜 산을 내려가는 건 아니더라.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중에서 최대한 절감의 비용을 가장 빠른 게 뭐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가장 빠르게 오류를 산 밑을 내려갈 거냐라는 것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점진적 변화를 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 산에 빨리 내려갈 거냐? 너의 전략은 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보면 뭐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내려가도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내려가는 거니까.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한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리즘은 자기가 찾다 보면. 그래서 알고리즘마다 다 다룰 수 있다.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래서 딥러닝은 이 비용 함수의 최적화에 의존합니다. 이걸 이제 코스트 펑션이라고 그래요. 이걸 조절하는 함수를 계산법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전략을 함수화시킨다. 한 발씩 갈 거냐, 10도씩 갈 거냐. 이 전략을 함수화시키는 게 코스트 펑션이에요. 전략을 함수화시키는 거. 그래서 딥러닝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건 비용이고요. 학습의 결과는 가중치의 조절이 나온다. 그래서 비용 함수를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학습이 달라져요. 이걸 이제 강화 학습으로 들어가면 이런 그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그리고 강화 학습 차이는 이런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은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하거든요.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최종 결과값에 대한 뭐예요? 에러류를 계속 수정하는 거죠. 다 해봤더니 결과가 다르다. 1이 내려가 봤더니 아니네. 여기가 아닌 게 여기가 아닌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절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와서 다시 가고 처음부터 와서 다시 가고.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에러류를 조절한다면 강화학습은 제가 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강화학습은 시간차에 따라서 시간차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그 구간에서의 에러류를 조절하면서 가요. 그게 또 다른 점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봤듯이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죠. 자, 이런 거예요. 자,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기하학적으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이렇게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함수화 시켜야 되겠죠? 함수화. 그래서 함수화 시킨 게 이걸 함수화 이렇게 시킨 거예요. 이걸 균형을. 균형을. 자, 그래서 이 함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설이에요. 가설. 이게 점들이 이렇게 있죠. 점들이. 그럼 가설 n. 가설 n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회기로 보면 가장 적합하게 줄을 그었죠.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정답.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오차가 가장 적죠. 그래서 오차가 가장 적으니까 n이 여기 있어요. 여기란 말이에요. 가장 밑에 부분. 밑에 내려왔죠? 자, 그럼 가설 n-1 있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가깝죠. n-1. 이게 이 지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설 2는 좀 더 멀죠. 그래서 가설 n-는 2점 와 있는 거죠.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정답에서의 거리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바꾸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치환시켜 놓고 트랜스포메이션 해놓고 계산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이렇게 고친다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화 시키면 이거는 기하학적인 거고 이거는 함수화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이 그래프. 그런데 속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짜 정답 있잖아요. 이게 국소 최소값이죠. 가짜 정답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함수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가짜 정답을 피하라 이 말이에요. 기하학적으로 보면 어딘가 가짜 정답 있겠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가짜 정답일 수 있어요. 비슷하지는 하지만 이걸 피하는 방법. 그래서 양쪽을 기하학과 방정식 쪽을 여러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이걸 그냥 표현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두 개는 같다. 이걸 모르면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하학적으로. 기하학적 생각은 굉장히 이치적이에요. 컴파스와 작도기를 잘 가지면 여러분 전부 다 기하학자가 돼요. 머리로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원리를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정식화 시키고 방정식도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안 되네.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아시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평균 제곱 오차 뭐 이런 게 나와요.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 기하학적 먼저 생각하면 미분을 하면 여기서 이만큼 나오죠. 그러니까 미분은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이 기울기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과 이것을 미분점을 찾아서 이만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뒤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걸 이제 점프라고 그러는데 미분해서 그 다음 점으로 넘어가는 거. 근데 점프도 너무 잘못하면 방정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튀어요. 이게 진동이거든요.
최소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어느 시점에서 계속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동이에요. 밖으로 튀어나가지도 않고 최소점에 이르지도 않고 계속 여기서 두두두두두두 계속 이렇게만 하는 거. 이게 진동. 예. 오실레이션. 어떤 거는 잘못 잡아가지고요. 학습률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발산. 이게 어떻게 돼요? 수렴. 정확하게 최소점까지 내려가는 거.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에러 크기가 계속 커지는 쪽으로 진행하거나 커졌다 작았다를 반복하거나 작아지는 쪽으로 진행하거나 이것에 따라서 오차가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동은 이렇게 얘가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안 가고 네. 이렇게 해서 딱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딱 수렴하는 게 수렴. 네. 진동은 이렇게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네. 발산은 이렇게 확 이렇게 막 가버리는 거. 이런 게 기하학적으로 왔다 갔다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한다. 그거를 방정식 그래프로 그리면 저렇게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걸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네, 그냥 기계학습으로 명령어로 집어넣은 거예요. 명령어로.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기울기를 조절하는 것을 오리 역전파라고 그랬죠? 이건 다 설명했습니다. 네스트죠? 요 구조로 편미분을 한다. 그래서 편미분을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면 순전파자가 둥지 안에서 둥지를 계속 넣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네스트 펑션 구조이기 때문에 역방향 네스트로 미분을 할 때도 편미분을 합니다. 편미분이란 시간에서 여러 변수가 들어있는 다변 함수. 이게 지금 다변이죠? 이게 계속 안에 네스트가 들어있죠. 다변이죠. 다변 함수에서 원하는 한 가지 변수만 요 부분만 미분하고 나머지들은 상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상수로. 그럴 경우에 y는 w만의 함수로 보고 x는 상수로 생각하고 변수는 w에 대해서만 미분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머리가 아파지죠? 그래서 그냥 얘기한 대로 네스트 구조니까 여기서 계산한 결과값 여기다 집어넣고 이 결과값 이미 여기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다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어서 갖고 온 거니까 여기서 다시 계산하면 여기서 넘어갈 때 앞에 것도 다시 역시 호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온 거니까 이렇게 네스트 구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도 그렇게 푼다. 근데 풀 때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치만 미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상수화시키고 집어넣고 그러면 나머지 상수화시키고 여기치만 미분하고 넘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프가 자,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이걸로 설명을 하면 안 되네. 이걸 직선으로 설명하면 조금 곡선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인데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자, 내가 인공지능이 일단 기울기를 비선형 기울기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틀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틀렸어요. 그럼 이걸 고치려면 이제 여기서부터 무식한 방법으로 고쳐야 되겠죠? 여기를 편미분해요. 여기를 끝에를 조금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끝에를 수정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도 수정이 되겠죠. 편미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편미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조금 수정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바뀌겠죠.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뀌고. 그래서 방법이 처음치를 수정을 시작하면 그 곡선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처음치를 수정을 하면 여기를 누르면 누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 그게 편미분 한다는 거예요. 처음치를 고쳤으니까 계속 그거를. 근데 여기 누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반영해서 그 다음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반영해서 그 다음 누르죠. 마치 우리가 도자기를 구우면 이렇게 있는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탁탁탁탁탁탁 계속 때리잖아요. 오차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밑에서 너무 많이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났잖아요. 너무 많이 눌러놨으니까. 그 다음도 비슷하게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죠? 내가 만들고 싶은 이 모양인데 여기를 너무 많이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눌러야지, 다 눌러서 여기를 이만큼 이동해야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아닌가 봐요. 그럼 살짝 눌렀다가 그럼 또 살짝 봐요. 이게 다 이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편미분. 그렇게 해서 네스트 구조로 오면 가중치 수정이 살살살 된다. 그 다음에 또 맞춰본다.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맞춰보고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맞춰보고. 그 방식이 경사강법.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그것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미분해서 경사방법으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 원리는 간단해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제 평균 제곱 오차인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아까 그게 기울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걸 탁탁탁 쳐가지고 기울기를 바꿔주죠. 그럼 그 기울기를 방정식 공식상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스퀘어 에러율을 이게 스퀘어예요. 네모 상자죠. 네. 에러율을 이걸 조절할 때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퀘어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스퀘어를 해보니까 스퀘어는 뭘 찾으려고 그래요? y-y의 햇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스퀘어를 만들어 찾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스퀘어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무식한 기하학적 방법이죠. 그래서 그 원리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미분이죠. 미분의 기념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순간 속도잖아요. 거리에 대한 미분값 순간 속도죠. 자,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T1이에요. 시간 1, 시간 2죠. 과속 카메라가 전부 미분 방식으로 속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미 정해놓은 시점 있죠. 여기에 차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을 재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진입했을 때, 여기에서 이쪽을 통과할 때, 이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과 거리를 가지고 얘의 순간 속도를 재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걸 짧게 하면 과속 감식 카메라고, 이걸 좀 길게 하면 구간 단속 카메라고.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리가 쉽죠. 훅 들어갔다 그다음에 내가 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미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미분 계산을 쫙 해서 내가 이게 구간 단속 100인데 120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은 거리가 한 1km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맞춰야죠. 팍 줄여가지고. 그래서 평균치를 낮춰서 여러분이 평균 속도를 수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미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미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바꾸는 게 저거예요. 수학적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딱 봤어요. 저 앞에 있어요. 발견했어요. 그러면 순간 속도의 기울기 변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간 말고. 저 100m 지점에서 봤어. 쭉 가다 막 신나게 100km 구간을 150km로 갔어요. 막 달리다가 100m 전방에 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브레이크를 확 밟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처음에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쫙 들어갔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게 어떻게 돼? 기울기가 지금 속도를 줄였죠. 기울기가 확 줄죠. 이 기울기 갑자기 기울기가 확 줄죠. 순간 속도가 확 주는 거예요.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게 기울기. 그래서 순간 속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미분을 치는 거예요. 미분을 치면 순간 속도가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가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미분으로 순간 속도를 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끝났어요. 미분.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나머지 수학적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수학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거리, T1, T2, 그것을 무한으로 하면 혹은 그것에 대한 기호 델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미분은 자, 이게 이제 그거죠. 과속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순간적으로 밟았어요. 그럼 처음에 바로 안 떨어지죠? 시간이 가서 떨어지죠. 그래서 기울기가 계속 떨어지는 순식간에 요 관계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100km 미만으로 떨어지죠. 확 밟다 보니까.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지나가면 확 올려야 되죠. 기울기가 다시 늘죠. 전형적으로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과속 카메라를 피해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역시 벡터와 스칼라가 나오는 거고요. 속도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성을 동시에 갖죠. 그래서 속도는 벡터량이에요. 방향성. 그래서 과속 카메라를 발견한 운전자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2차원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이거를 속도와 방향성이 미세하게 바뀌니까 이거를 바뀌는 거를 거꾸로 해서 기울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기울기와 관련된 부분은 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미분한다라는 것은 작게 자른다가 아니라 기울기를 구한다. 라는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은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딥러닝의 퍼포먼스는 뭐예요? 선이잖아요. 방정식상 기하학적으로 선이죠. 그 선을 조절하는 건 뭘 조절해요? 길이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기울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기울기를 조절할 때 왜 삼각형을 쓰느냐? 네, 이렇게 기울기를 재니까 삼각형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각형을 쓰는 겁니다. 네. 혹은 아까같이 네. 사각형을 쓰기도 하고 스퀘어 함수 뭐 이렇게.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요. 네. 공부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게 오리역전파. 이거를 이제 자 편미분을 했다고 그랬죠? 거꾸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계산 비율. 이거는 아마 수업 시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계산 안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역시 똑같죠? 경사각법을 하게 되면 당연한 거죠. 이제 이해되시겠지? 지금까지 설명하면. 왜냐하면 역방향을 많이 미친 뉴런일수록 더 많은 오차를 역방향으로 전달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에러의 반영률도 더 크죠. 네. 가중치만큼 크게 가중치를 줬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크게 들어가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비율적으로 그걸 조절한다. 네. 왜냐하면 전체를 그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전체를. 네. 자,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적게 움직이고 여기는 크게 움직이죠. 네. 그런 방식, 계약적으로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는 어렵게 이제 편미분을 한 거예요. 이 공식으로. 네. 이 공식으로. 이 공식이 이제 낯설어지진 않죠. 이제 만만해 보이죠. 아직 만만해 보이잖아. 자, 그럼 이렇게. 저것도 저렇게 어렵게 썼지 별거 아니구나. 그죠? 예, 그 정도입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이걸 이제 처리하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이것도 역시 기울기를 저렇게 조절하는 것을 2차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네. 자, 넘어갑시다. MSE, mean square error. 가장 기본적인 오차함수. 자, 이게 이제 빅 프로블럼이 층을 더해 갈수록 vanishing gradient, 기울기 소실 문제가 생겨요. 이걸 미분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미분 한 값이 별로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층이 너무 넓으니까. 너무 기니까 미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해봐야 값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 앞에 가중치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기울기 소실 문제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해봐야 이게 기울기를 조절해봐야 별로 학습 효과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층이 없다 보면. 그러니까 이치가 뭐냐면 층을 하나 하는 것보다 하나 해도 효과가 있는데 두 개 하면 효과가 더 있더라. 계속 이렇게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야 층을 깊게 할수록 딥할수록 얘가 효과가 좋겠다. 그래서 딥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딥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층이 적을 때는 기존의 오차 수정 방법을 해도 오차가 수정이 돼요. 근데 이걸 계속 층을 깊게 하다 보니까 많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똑같은 방식으로 오차 수정을 하니까 이게 층이 많다 보니까 미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수정 효과가. 네. 그래서 이게 오차 수정이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기울기 소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 해서 질문을 던져서 찾아낸 게 활성화 함수가 문제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은 가중치 갱신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도 이 가중치 갱신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함수를 찾자. 즉 yes, no를 활성과 비활성을 하는 부분들을 조절을 해보자. 네, 그래야 가중치에 대한 갱신이 일어난다 해서 다른 함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시그모이드, 렐루, 리키렐루.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써봤더니 정확도 비교가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함수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이썬 이런 걸로 작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가 있어요. 시그모이드 있고 렐루도 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떤 건 시그모이드가 잘 맞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렐루가 맞을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찾아야 되죠. 이걸 뭐 직관적으로 바로 찾으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함수를 자꾸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나오는지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함수를 바꿔서 훈련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편미분을 하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시키는 것은 함수다 이 말이에요. 함수. 그리고 결과물로는 가중치가 나온다. 네. 그리고 알고리즘은 그래서 가중치의 연결이 알고리즘으로 도출된다. 그래서 인공지능 신경망은 최종 결과물이 뭐냐?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알고리즘을 지금까지 인간이 짰는데 인공지능이 알아서 알고리즘을 짜더라. 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인공지능이 도출하는 것은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겁니다. 선형함수 쭉 보시고 이게 이제 합성공급 신경망이에요. Convolutional
뉴럴 네트워크. 이건 주로 이미지 데이터에 주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곱 신경망 필터링을 쓰는 건데 이것도 좀 그냥 그림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풀링기를 나중에 거기다 추가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약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약간의 장치들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인공지능 신경망들이 지금 변화되는 거예요. 네. 알파고는 CNN을 썼어요. 합성공 신경망으로 지금 작업하는 거고요. 다 보시면 다 추상화를 시키죠. 특징만 뽑아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층마다 특징을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시키고 그 학습을 더 잘 시키기 위해서 함수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는 2016년에 발표된 신경망이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알렉스넷이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게 르넷5인데요. 이게 1990년에 나온 거 첫 번째로 작동한 CNN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작동한 CNN.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건 2012년에 알렉스넷이에요. 제프리 힌튼, 알렉스 크리체프스키, 일리아 수츠케버. 제프리 힌튼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죠. 토론토. 제프리 힌트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알렉스넷을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규모가 큰 네트워크 개발을 가속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는 아까 했던 규모가 커지면 그런 그 기울기 소실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미지 판별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인간을 능가하는. 그때 만들어진 12년. 그 다음에 계속 발전이 되죠. 이건 2014년 거 위에 거는. 그 다음 밑에도 2014년 거죠. 이건 이제 페이스북이 딥페이크를 만든 거예요. 1억 3천만 파라미터를 썼어요. 그러니까 추출한 특징 수가 1억 3천만 개. 사람을 인식하는데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률이 97.25. 이게 어느 정도냐? 인간이 97.53이에요. 거의 인간으로 판별하는데 거의 일치한 수준. 2014년 지금 이제 그걸 뛰어넘었고요. 이건 2016년 모델입니다. 2016년 모델. 이거는 이제 이것도 넘어가시고요. 자, 이거를 이제 어디에 응용하느냐? 뇌를 분석하는 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IBM 왓슨의 기본적인 구조의 원리. 폐 사진, 뇌 사진 전부 다 집어넣고 얘가 학습시켜서 특징을 추출해서 거기에서 이미지를 분석해서 판별을 돕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위성 사진. 그래서 지구의 그런 어떤 그 대기를 위성 사진을 통해 가지고 분석해서 하는, 그러니까 다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이미지를 분석해서 예를 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CNN을 가지고도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38 로스가 상업용 인공위성이 북한을 찍어서 그걸 사다가 그건 지금 사람이 꽤 분석을 하거든요.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공지능이 CNN을 가지고 전부 다 추출해서 이상을 계속 잡아낼 수 있어요. 데이터를 계속 실시간을 받아서. 물론 그 돈 받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 못하는 거고, 그거 다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상업용. 근데 그걸 쌓이면 이 방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어떻게 특징, 변화 이런 거 추출해낼 수 있단 말이죠. 이상값을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는 전문가가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 값을 주면, 자, 이게 예를 들면 핵개발인지, 뭐 예를 들면 혹은 미사일 이동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동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추출해서 얘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화상들을 어떻게 돼요? 결과를 아웃풋에서 도출에 대해서 시그널을 뽑아낼 수 있죠. 이제 지금도 이미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순환신경망. 신경망만 빨리 보여드리고 좀 쉽시다. 이거 시계열 데이터. 다음 학기 시계열 데이터를 쓸 때는 순환신경망을 써요. 자, 이거의 문제는 이게 뉴런이 이렇게 포워드로 쭉 가면 그 단점이 뭐냐? 인간으로 보면 인간은 단기 기억 있잖아요. 이건 장기 기억도 마찬가지. 기억의 패턴, 단기 기억 있잖아요. 메모리처럼. 어떤 거는 단기 기억을 반영해서 또 그걸 사용해서 써야 된단 말이죠. 이게 순환신경망의 원리예요.
순환신경망에. 네.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가 주로 그러죠. 시계열 데이터가 과거에 먼저 들어간 데이터 혹은 그 이전에 들어간 데이터에 영향을 그걸 고려해서 현재 데이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게 연산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앞에 먼저 들어갔던 데이터를 다시 감안해서 이 데이터를 더 생각해야 되는 요런, 즉 앞에 데이터가 단기 기억이 필요한 거, 내가 뭔가를 판단하는데 단기 기억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판단하는데 단기 기억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단기 기억을 다시 불러와서 혹은 사용해야 되니까, 재사용해야 되니까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순환신경망을 만드는 거예요. 피드백을. 그게 순환신경망. 그래서 시계열에 많이 사용된다. 요 정도만 여기 아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로 예측, 분류, 판단, 생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다음 나온 단어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쓰인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순환신경망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게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순환신경망 LSTM인데 Long Short Term Memory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죠. 갈매기가. 그럼 얘가 컨볼루션으로 분석을 해요. 그리고는 순환신경망을 쓰면, 순환신경을 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지금 특징을 추출해서 맞는 단어를 넣어요. 그래서 A bird flying over a body of the water. 그럼 얘가 그 다음에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온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측 기능도 갖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순환신경망의 그 다음 버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인풋이 시퀀서 인풋, 주식 데이터 같은 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다음 학기에 하는 거는 이런 순환신경망들을 좀 활용하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새로운 신경망들, 포워드든 백워드든 순환신경망이든 혹은 에너지 모델이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만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야, 이게 각자 구조가 다른데 이 네트워크를 앙상블 서로 섞어서 써보자. 그게 앙상블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을 서로 앙상블 모듈로 써서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시켜서 결과값 평균하면 성능이 향상되더라라는 방식으로 해서 신경망 앙상블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망이 많아지는 것, 심층이 깊어지는 건 좋은데 학습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의 또 다른 방식으로 망은 살리는데 노드들을 몇 개를 없애버리자. 예. 그게 이제 드랍 시키는 거예요. 예. 드랍 아웃 방식이에요. 예. 드랍 아웃 방식. 왜냐하면 이 노드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패턴을. 예. 그 특징들이 쭉 있는데 어떤 특징을 생략해도 얘가 작동을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을 분별한, 남자를 분별하는데 몇 개의 특징들을 생략해도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략시키면 뭐가 좋아요? 예. 에러율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죠. 속도도 빠르게 하고. 그래서 어차피 결과는 남자냐 여자냐 잘 분석하는 건데, 예. 굳이 뭐 그거를 몇 개를 드랍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일부를 드랍시켜요. 혹은 얘가 이제 반복적으로 얘가 가중치를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 때마다 에포크라고 한 바퀴 돌 때마다 각각 다르게, 예, 층은 살려도 돼 일부의 연산 기능을 떨어뜨려 가지고, 근데 한쪽만 계속 떨어뜨리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랜덤하게 드랍을 아웃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최적이다. 그러니까 효율성과 퍼포먼스, 뭐 이런 거, 속도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드랍 아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드랍 아웃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여러 종류들인데요. 이렇게 많아요. 많다. 그래서 구조적 측면에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 갑시다. 15분 정도 쉬고 알파고 들어가 봅시다.